안녕하세요. 참으로 많은 사연에 공감하고 울고 웃고 하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요.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18살 어린 나이에 첫사랑과 눈이 맞아 철없이 미래를 약속하였죠. 그때 당시 첫사랑의 약속이 얼마나 믿음직스럽던지 그렇게 저는 19살에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기도 했고 철없을적 불장난 한 번으로 임신이 된 것이죠. 하지만 차마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더군요. 모진 마음을 먹다가도 꿈에서 아이가 나오고 이 아이를 없애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뱃속에 아기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전 부모님에게 저희 임신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저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평화롭던 저희 집은 저 하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죠.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되게 공부를 곧잘 했었던 저는 부모님의 희망찬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그래도 그때는 저의 첫사랑과 함께라면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며 꿋꿋이 이겨냈어요. 아직까지 배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는 비밀로 하고 학교를 다녔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를 쳐? 말 좀 해봐 이거사.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 어찌 살라고? 아니 참나. 기껏 학교 보내놨더니 딴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당장 나가. 너 같은 딸 필요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아빠,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아기 꼭 낳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네? 저 잘 키울 수 있어요. 너도 애인데 애가 어떻게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아빠 엄마는 네가 더 소중해. 그걸 못 본다. 철없을 때 실수할 수 있어. 없던 일로 하자. 앞길 창창한 애가 애 엄마가 돼서 사는 꼴을 보라는 거냐? 아빠 엄마는 그렇게는 못해. 더 이상 토달지 마라. 아빠 엄마한테도 소중하듯이 내 뱃속의 아이도 나한텐 소중해요. 죄송해요. 제발 이번에 제 뜻 들어주세요. 잘 키울게요. 네? 부모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앞날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딸이 19살에 아이를 낳고 산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지금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이 어떠셨을지 이제서야 헤아려집니다. 엄마는 저를 끌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당장 지우자며 재촉하셨고 그런 저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도망을 가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랑했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많이 당황했죠. 처음엔 놀랐을 거라 생각하고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자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했으니까요. 뭐? 임신? 확실한 거야? 아니, 제대로 확인해 봤어? 갑자기, 진짜 어떡하지?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 엄마 아빠는 알고 계셔. 당장 그놈 데려오라고 난리지. 너도 빨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뭐?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알면 나 죽어 진짜.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엄한데. 일단 좀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숨길 거야? 난 이 애 낳을 거야. 그리고 마음먹었어.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누구보다 좋은 부모로 살 수 있어. 난 지금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그땐 내 실수였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 일단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아이가 무슨 죄야?
너랑 나랑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 좋게 생각해. 우리 아이잖아, 어? 너만 믿고 있을게. 제 기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오히려 실은 내색이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저런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저도 완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꼭 양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합법적으로 낳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하다였죠. 절망스러웠어요. 하루가 다르게 배는 불러오는데 대책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집에서는 절대 낳는 것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시고 믿었던 남자친구마저 저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차마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울 순 없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말하려고 몇 번이나 용기 내봤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 미안한데 우리 이 아이는 지우자. 뭐? 고작 할 말이 그거야? 아이가 무슨 죄야? 너랑 나랑 잘못한 일을 왜 아이가 책임져야 해? 너 정말 너무한다. 생각 좀 해봐. 너 대학 안 갈 거야? 나중에 대학 가서 졸업하고 그때 애 낳아도 되잖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빠 엄마 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신데 이렇게 실망시켜드릴 수는 없어. 미안해. 더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러니 마음 돌려. 너 정말 책임감 없는 애구나. 난 절대 포기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말 못하면 내가 해. 두고 봐. 이 아이는 꼭 낳을 거야. 너무 실망스러운 그의 지우자는 말에 폭풍같이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전 이대로 있다간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네가 못하면 내가 말한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렇게 찾아간 남자친구의 집에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규성이 친구라고? 그래, 네가 어쩐 일이니? 규성이 불려줄까? 여기 잠깐만 앉아 있으렴. 규성아, 친구 왔다. 나와 보렴. 야, 여기를 어디라고 와? 아, 나가. 나랑 얘기해.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나가. 제정신이야? 내가 얘기한다니까. 남자친구는 절 보자 사색이 되어 절 쫓아내려고 했어요. 너무 슬펐죠. 하지만 아이를 지켜야 했기에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저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남자친구의 아버님, 어머님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처참했죠. 아니, 네가 말 못하는 거 내가 말할게. 어머님, 아버님,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사실 규성이 아이 가졌습니다. 뭐? 규성아, 네가 말해보렴. 이 학생이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지. 네가 말해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진짜. 죄송해요, 엄마. 어쩔 수 없었어요. 최대한 엄마 아빠한테 피해 안 끼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참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그게 규성이의 애라고 확신할 순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지?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네? 말씀이 지나치세요. 이규성, 너 말 좀 해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있어야 하는 거야? 어디서 남의 씨인지도 모르는 애를 패고 와선 뭐?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내 아들 애를 가졌다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어떤 집안인 게 중요한가요? 팩트는 규성이 아이를 가졌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온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의사 가문이다. 규성이도 곧 의대에 진학할 거고,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마라. 아이는 지워라. 돈은 대주마. 그렇게는 못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규성, 너도 진짜 비겁하다. 이 애가 네 애가 아니야? 네 입으로 말해봐. 남자친구의 아버님 말은 충격적이었죠. 자기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어디서 남의 애를 베놓고 뻔뻔하게 따지는 거냐고 했어요.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는 건 무리라고 판단되어 뛰쳐나왔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따라오기는커녕 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절망스러웠어요. 19살에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를 가졌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일인 건 맞지만 아이 하나를 책임지기가 이렇게 어렵다니요. 정말 속상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을 나와 터덜터덜 걷다 집 앞에 도착하여 한참을 울었어요. 문득 뒤에 인기척이나 뒤돌아보니 조용히 저희 아빠가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죄송한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공존하여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안아주셨어요. 너를 낳고 얼마나 기쁘던지. 아마 그날은 내 인생에서 최고로 기쁜 날이었다. 오늘이 최고로 마음 아픈 날이고, 남자친구네는 뭐라고 하니? 얘기는 했니? 아마 그 집 부모들도 받아들이기 쉽진 않을 거야. 꼭 아이를 낳아야겠니? 그럼 당장 졸업은?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반대해요. 아이는 꼭 낳고 싶어. 내가 책임져야지, 안 그래요? 안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 네 눈에서는 지금 눈물이 나지? 아빠 눈에서는 지금 피눈물이 난다. 너도 네 애 낳아봐. 어떤 기분인지 잘 알 거야. 추우니까 들어와. 아빠의 피눈물 한마디에 와락 무너졌어요. 세상에서 이런 불효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저도 저를 어찌할 순 없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자 아빠는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하지만 저를 말릴 순 없었어요. 이미 아이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무조건 낳아야 했거든요. 다음날 아빠와 엄마는 외출을 다녀오신다고 하고 밖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오시지 않자 걱정이 되던 참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혜미야, 여기 너희 엄마 아빠 와 계셔. 우리 집에. 얼른 와서 말려봐. 아, 나도 진짜 모르겠다 이제. 하여튼 빨리 와.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엄마가 너희 집을 어떻게 알고 지금 오신 거야? 금방 갈게. 우리 아빠 엄마 좀 상처 안 받게 도와줘. 남자친구의 말에 헐레벌떡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곳엔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하고 계신 아빠 엄마가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평생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없이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남한테, 그것도 저 때문에 고개를 숙이다니요. 그 자리에서 철버덕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죠.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반응이 더 대박이었어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 이렇게 된 거 아드님과 저희 딸아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면 어떨까요? 네? 미쳤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앞날이 창창한데 어디 앞날을 망치려 들어? 그리고 그 애가 우리 아들 애라는 게 확실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오셔서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만 가세요. 나 원참. 여기 누구 없나? 저희 딸아이가 밤만 되면 울어요.
어미 된 도리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애들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줍시다. 네? 예, 말 좀 해봐. 너도 책임이 있잖니. 우리 혜미만 탓할 게 아니라 이 집 아드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죠. 안 그러나요? 어머, 이 집 엄마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까놓고 그렇게 몸을 굴리는데 우리 아들네인 건 확실하고요? 벌써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아드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는 설득을 하려 하셨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콧방귀를 뀌시며 안 된다고 하였죠. 모욕적인 언사도 스스럼 없었고요. 그것을 보니 앞날에 희망이 부풀었던 게 와장창 깨지더군요. 저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이제 애 아빠는 필요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죠. 엄마, 아빠, 가자.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엄마 아빠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 아줌마, 아저씨, 잘 들으세요. 누구 애냐고요? 애 낳고 유전자 검사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모욕을 줘도 유분수지. 이규성, 너 그렇게 찌질한 애였냐? 내가 미쳤지. 아빠 없이도 잘 키울 거고요. 두고 보세요. 지금 받은 구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엄마, 아빠, 얼른 일어나. 가자니까. 그럼 그렇지. 어디 저런 애가 감히? 그래, 너 말 잘했다. 혼자 애를 낳아 키우던지 마음대로 하고 얼른 나가. 아줌마, 소금 뿌려요. 뭐? 우리 딸한테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우리 딸 봐서 참으려 했는데 병원장 집이면 다야? 내가 그 병원 다 소문내서 박살낼 줄 알아?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어디서 우리 딸을 그딴 식으로 대해? 너네 사람 잘못 봤어. 알겠어?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나라 앞세워 팔자 고치려고 했다면 오산이야, 이 사람들아. 어딜 우리 집에 들어와?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너 두고 봐.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가 당한 모욕 다 갚아줄 거니까, 알겠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소금을 뿌리려고 하자 엄마는 벌떡 일어나 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나머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리고 전 학교를 반개월 남겨놓고 자퇴를 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왔고 소문이 퍼질 대로 나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아이였어요. 딸아이는 제 이름 강혜미에서 강씨를 따서 강유진이라고 지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였어요. 모성애란 대단했죠. 그리고 내리사랑이라던가요. 부모님도 제 딸아이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공부에 틈틈이 전념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삶 포기하지 마라. 엄마는 그거 하나뿐이야. 애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거 싫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줄 거니까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엄마 아빠는 그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엄마, 고마워.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한테 이 빚을 갚으며 살 수 있을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혜미 너 믿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유진은 걱정 말고 우리가 다 돌봐줄 거야. 너도 너 인생 살렴.
엄마 아빠의 권유로 검정고시도 봐서 합격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곧잘 했던 저는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낮에는 학생, 밤에는 육아로 눈코 뜰 새 없이 지냈죠. 생각보다 아이 키우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밤에라도 저 혼자 애를 봐야 했죠. 시험 기간이라도 겹치려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살았어요. 그래도 덕분에 저는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시험 3번 만에 40패스를 하였습니다. 검사가 되었죠. 제가 사실을 패스하던 날 아빠 엄마는 2번째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로 임용되던 날 우리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행복했어요. 우리 혜미가 검사가 되다니 정말 수고 많았다, 혜미야.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어. 유진아, 우리 엄마랑 같이 사진 찍을까? 우와, 엄마 축하해. 그럼 우리 엄마 이제 뒤입더 높은 사람 되는 거 맞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다. 우리 엄마 검사라고? 그럼 자랑해도 돼.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 효도할게요. 효도는 이걸로 충분해.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 아빠도 행복하니까. 아유, 기쁘다, 우리 딸. 검사가 되다니. 정말 대견해. 그렇게 제 인생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검사가 되자 태도가 돌변했죠. 검사가 되니 제 딸아이도 미혼모의 딸이 아닌 엄마가 검사래라는 말을 듣고 있더군요. 이런 게 능력이구나라고 실감했습니다. 중간중간 아이 아빠에게 당했던 배신, 그 집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언젠간 꼭 대갚아주리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 마음가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없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제가 아낌없이 사랑을 준 덕분에 한부모 가정에 태어난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밝게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검사로 10년 재직을 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죠. 과거가 어둡다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성공하였어요. 누구나 아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그리고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주는 딸, 남부러울 거 없었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고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 딸아이는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여 저를 쏙 빼닮아 로스쿨에 진학했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빠 엄마도 기뻐하셨어요. 아유, 검사가 한 명도 나오기 힘든데 우리 소녀딸까지 로스쿨에 가다니. 아유, 엄마 닮아 아주 머리가 똑똑하다니까. 할아버지,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우리 엄마 닮아 이렇게 똑똑하지 안 그래? 두고 봐. 엄마처럼 멋있는 사람 될 테니까. 아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혜미야. 넌 안몰래 흘린 눈물 얼마나 많겠어. 모든 게 다 보상되는 느낌이야. 정말 행복해. 그렇게 저희 집은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을 뒤로한 채 전 제자리를 찾으며 일을 해나갔죠. 어느 날 의료 소송건이 저에게 들어왔더군요. 소장을 보니 피의자가 이규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심장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아는 의사 이규성이 맞는다면 바로 유진이 아빠였던 것이죠. 피해자를 만나 자초지정 설명을 들어보니 의료 가실로 인한 척추 손상이었죠. 하지만 사실 의료 소송을 피해자가 이기긴 쉽지 않았지만 전 흥미가 생겼어요. 28년 만에
복수할 기회였으니까요. 소송 준비를 해보니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병원 자금 세탁에 비리에 대리 수술에 이건 뭐 불법 천지였죠. 일단 저는 의료가실에 초점을 두고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워낙 허점에 명백한 의료가실이었기에 소송이 수월했어요. 그쪽에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법조계 28년 된 베테랑인 절 이기긴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피의자를 마주하는 순간 절 보고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욕심이 많이 찬 모습. 하지만 19살 이목구비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더군요. 그 역시도 절 한눈에 알아봤고요. 전 통쾌했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여기를? 아니, 피해자 변호사가 너야? 네가 변호사가 된 거야? 말도 안 돼. 기막혀. 뭐가 말이 안 돼? 왜? 어디서 거지같이 살고 있을 줄 알았니? 거지 같은 건 너야. 지금 너 이게 뭐니? 형편없네 아주. 일부러 이 사건 맡은 거야? 혹시 날 계속 염탐하고 있었어? 유감이다 정말.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묻고 싶은 말이 많아. 너랑 나랑 할 얘기가 남았나? 무슨 얘기? 넌 그냥 여기서 이제 면허 정지가 된다는 거야. 아님 취소려나? 두고 봐. 너 꼴랑 의사로 해먹는 지금 그 짓 못하게 해줄게. 그리고 착각하지 마. 내가 널 왜 염탐하겠니? 뭐가 아쉬워서? 착각도 자유라더니. 나이가 먹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기대해.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이번에 피해가기 어려울 거야. 그동안은 돈만 주면 다 해결됐겠지? 이번엔 어림없어. 너희 집 3대째 의사 가문이라고 너네 엄마가 그렇게 복놓아 노래노래 부르더니 별거 아니다 정말. 뭐? 네가 나를 따라다니지 않고서야 어떻게 변호사가 돼? 너 그때 애 낳고 그냥 자칫 감춘 거 아니었어? 근데 여길... 저의 말에 그는 말이 없었죠. 생각이 많아진 듯 보였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 아주 고소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하기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던 중 알면 알수록 웃기더군요. 척추 손상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병원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친아빠는 수술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도 시킨 대리수술 사례도 있었고요. 정말 악질이었죠. 본인은 편하게 있겠지만 그 수술을 받은 환자는 무슨 죄겠어요? 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음속엔 정의감이 불타올랐죠. 너희 집 싹 다 엮어 다신 수술실 못 들어가게 해주마라는 생각으로 제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소송을 계속 준비해 나갔습니다. 결론은 대리수술 의료가실이 인정돼 아이 아빠는 면허가 취소되었죠. 통쾌했네요. 피해자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퇴장하려는데 아이 아빠가 절 붙잡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나 보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역시는 역시였지만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꼭 대리수술권도 엮어야 했어? 이건 의료과실의 문제지. 대리수술 문제가 아니었다고. 너같이 양심 없는 게 의사를 하면 되겠니? 돈에 눈이 멀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게 반성 좀 해. 기껏 잘 살 거라고 다 버리고 떠났으면서 고작 한다는 게 의사면허 취소? 참나 창피하다 진짜. 너랑 말 섞는 것도 불쾌해 알아? 그때의 안갚음을 지금 하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낳지 말자고 했잖아. 자기가 고생 자초해서 낳았으면서 날 왜 원망해? 넌 생명이 우스워? 어디서 그때 얘기를 꺼내? 네가 감히? 할 땐 좋았으면서 책임은 못 지겠다. 너 지금 의료과실도 그때랑 다를 게 뭐니? 너가 저지른 짓
똑똑히 그 책임 묻겠다는 뜻이야. 넌 콩밥 안 처먹인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너네 집 가진 거 돈밖에 없잖아. 지금부터라도 너 때문에 척추 손상된 사람들한테 회개하며 살아. 알겠어? 다신 수술한다 뭐한다 깝죽대지 말고. 이 양심 없는 놈아. 내가 그때 미쳤었지. 너란 놈을. 너 지금 나이 든 네 모습 얼굴에 심술이 그득그득해. 알아? 거울 좀 봐. 무섭다 얘. 정 그렇게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통쾌했습니다. 의사가 됐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됐을 줄로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이 아빠인데 저런 모습을 보니 화가 났죠. 그렇게 사무실에 들어와 밀린 업무를 하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딱 봐도 불길한 예감.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치는 목소리. 그 여자였습니다. 이규성의 어머니, 나에게 모욕을 준. 거기에 강혜미 전화 맞죠? 나 규성이 엄이다. 당장 만나.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네 사무실로 가마. 사무실은 규성이한테 들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줌마가 함부로 와요? 28년 만에 전화해서 매너하고는 전 할 말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1시간 후 비서에게 누가 나를 급히 찾는다는 말에 로비로 나가보니 28년 전 표독하기 짝이 없던 아줌마더군요. 표정은 잔뜩 상기되어 저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아들 의사면허 취소건으로 절 탓하려 온 것 같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참 입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새 그걸 지엄마한테 이르는 꼬락서니 하고는 아주 웃겼죠. 그리고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어요. 제가 분명 할 말 없다고 했을 텐데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전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알아요? 그동안 아주 이갈고 잘 살았더구나. 그래, 이제야 속이 좀 풀리니? 네가 감히 우리 집 3대째 의사 가문을 끊어놔? 아줌마네 3대고 4대고 저 관심 없고요. 혈압 올라가시기 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전 할 얘기 없으니까 아셨어요? 아님 미련을 못 버린 거냐? 그렇게 우리 집에 못 들어와서 안달을 떨더니 아직까지 규성이 못 잊은 게야? 이렇게라도 붙잡고 싶었니? 옛다. 이거 먹고 네 딸년 앞세워 쳐들어올 생각 마라. 그리고 항소할 거야. 알겠어? 네가 지금 이러는 것도 다 우리 규성이 못 잊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말은 안 하마.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아무리 변호사라도 넌 안 돼. 알겠어?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네.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어디다 대고 와서 행패야. 배운 것도 없이 무식하게 말이야. 남자 쪽 어머니가 허공에 던진 건 100만 원이었죠.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오더군요. 돈을 다시 던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더니 남자 쪽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놀라서 보니 저의 딸이었네요. 저와 같이 집에 가려고 로비에서 절 기다리는데 제가 그 아줌마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던 거죠. 너무 놀란 딸을 진정시키려는데 똑똑한 딸은 모든 사태 파악이 된 듯 말을 이어나갔어요. 할머니, 미쳤어요? 어디다 대고 우리 엄마한테 돈을 드밀어? 당신이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하, 엄마, 이 아줌마가 그 내 친부 어머니야? 그럼 나한텐 할머니인가? 아주 웃기네. 우리 당신네들 다 잊고 살았어, 알아? 도끼병도 가지각색이지. 할머니, 정신 차려요. 나 졸업하면 검사 될 거야. 그래서 당신네 병원만 노릴 거야. 얼마나 세금 세탁을 더럽게 하는지. 내가 당신네 병원만 쫓아다닐 거니까 기대해. 3대째 의사 가문? 웃기고 앉았네. 얼어 죽었다. 좀만 기다려요. 할머니 살아있을 때 압수수색 해줄 테니까. 아니 너 이 아이냐?
그때 낳은 딸이 이 아이야? 아, 참 기가 막혀. 어쩜 표독스럽기도 짝이 없지. 표독이 뭔지 모르나 본데 1년만 기다려요. 할머니네 병원 징글징글하게 파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깨끗이 살아요. 네? 지금부터라도 장부관리 잘해놔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혈압관리 잘하시고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면 아셨죠? 딸은 검사가 되어 그 병원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어느 협박보다도 무서웠죠. 그리고 아이 할머니는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기사를 불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찌나 딸에게 미안하던지 이런 모습 보여서 창피하기도 했고요. 참았던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 유진아. 이런 모습 보여서 너희 아빠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귀에 박히게 말해줬는데 놀랐지? 아니, 알고 있었어. 이미 엄마가 나 19살에 낳았는데 이미 그것도 예상 못했을까봐? 고마워. 엄마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난 엄마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꼭 검사 될 거야. 내가 저 집 부숴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켜봐, 엄마. 그런 말 하면 못 써. 넌 고운 생각만 하고 고운 말만 써. 알겠지? 엄마는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행복해. 그거면 됐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너 이렇게 밝고 착하고 진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아주.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해. 그렇게 그날 일이 해프닝처럼 지나갔고 아이 아빠는 항소를 했지만 패했어요. 그리고 벌금을 때려 맞았죠. 그리고 아이 할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한번 딸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제 와서 딸을 찾다니 어이가 없었죠. 그로부터 딸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된 후 저와 마찬가지로 워커홀릭이 되더군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말이죠. 제가 봐도 정말 잘 키웠더라고요. 엄마, 나 내일 한국병원에 압수수색 가. 내가 말한 거 지켰지? 이제 엄마는 두고만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엄마 피눈물 났던 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발 뻗고 주무세요. 아셨죠? 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그때 나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겠지? 항상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지켜봐줘. 엄마처럼 멋진 검사가 될게. 딸은 그렇게 멋있는 검사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아이 아빠는 저에게 전화로 지금 너네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뭐 어쩔 수 없었죠. 비리로 키워온 병원, 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안 그런가요? 전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어요. 한평생 딸한테 일하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일하는 딸을 집에서 뒷바라지하는 엄마로 살고 있죠. 젊어서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낳기만 했지 이제서야 제대로 챙겨주고 있답니다. 처음으로 일이 아닌 엄마의 노릇을 하려고 하니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도 차려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심심하면 여기 올라온 사연도 듣고 말이죠.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제 딸을 낳아 예쁘게 키울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최고의 보물, 그리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목숨 같은 우리 딸이 옆에 있어 든든한 인생이랍니다. 저의 사연이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쑥스럽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그동안 살면서 누구한테 피해준 적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가슴 아픈 시련을 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픈 기억 이겨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은
당사자만 알 수 있으니까요. 특히 한날 1시에 눈 감기로 했었는데 먼저 떠나고 남은 빈자리는 아직까지도 체온만 남아있어 도저히 떠날 수가 없네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22살이었고 아내는 21살이었어요. 저희 집안과 달리 아내는 불쌍하게도 부모님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두 분이서 함께 도배 일을 하셨었는데 부실 공사로 인해 건물 천장이 무너지면서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아버님 친척분들께서 제 아내를 키워주셨고 부모 없이 홀로 자라와서 그런지 성인이 되었어도 얼굴에는 항상 그늘만 가득했어요. 그런 모습이 첫 만남 때 저에게는 다른 여자와 달리 색다르게 다가왔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에 일자리를 구하려 왔던 아내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부모님을 설득시킨 뒤 저와 함께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한자리에서 아내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 속에 아내와 함께한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했고 아내의 어두웠던 얼굴빛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런 건지 그저 나이를 먹어서 누구나 오게 되는 건강 문제가 좀 더 빨리 온 건가 싶어 안 좋아지는 건강 문제에 병원을 찾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아내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직장암 판정을 받게 되면서 저희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항암 치료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다음날부터 입원을 하게 되었고 하루라도 빨리 몸이 좋아져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이나 자주 다니며 요양하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제 욕심이었는지 점점 말라가는 아내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항암 치료 받으며 괴로워 눈물을 흘리던 아내를 꽉 껴안아 주었네요. 이때 저도 모르게 하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필 제 아내인지 아직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했고 매일 식당 일에 치여서 제대로 된 여행조차 떠나지 못했는데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속으로만 계획했던 게 후회로 밀려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행이 모든 걸 산산조각 내면서 너무 괴로워 결국 20년간 끊었던 담배를 입에 물었네요. 2번 다시 담배는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아내와 약속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막내딸에게도 미안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마 건강이 당연히 우선이죠. 하루라도 빨리 좋아져야 할 텐데. 시부모님께서도 결혼식을 미루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오늘 저녁에도 병원에 들리실 거죠? 나는 항상 옆에 붙어 있지. 요즘 살도 많이 빠지고 입맛도 떨어졌는지 한 숟갈 뜨는 것도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도 김서방이 옆에서 잘 보살펴준 덕분에 내가 마음이 좀 놓이네. 내일 올라온다고 했지? 출장 가서도 여기 신경 쓰느라고 일 처리를 잘했을지 걱정이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안전운전하면서 조심히 올라오거라. 막내딸은 영업 쪽 일을 하기 때문에 지방 출장도 잦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김서방은 암센터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고 김서방이 옆에 있어 그래도 어느 정도 불안한 마음은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식당 일을 평소보다 일찍 마감을 한 뒤에 병원으로 가면 항상 아내 옆에는 김서방이 있었고 저 대신 아내를 열심히 보살펴주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웠죠. 아직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정식 사이가 아닌데 자기 가족인 것 마냥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으니까요. 항암 치료의 강도가 너무 높아져 걱정이 많았어요. 신체적으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뒤따랐으니까요.
그래도 꼭 좋아질 거라 믿으며 아내가 희망을 잃지 않게 손을 꽉 잡아주었고 희미해져가는 눈빛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에 결국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나 눈물을 쏟아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저 또한 그만큼 버티기가 힘들었고 거친 숨을 내쉬며 겨우 한마디 건넨 말은 결국 마지막이란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었고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먼저 떠나면 혼자 남겨진 저는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 곁에 있어달라며 오열을 했지만 아내는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랑한다는 말을 끝으로 결국 이 세상과 작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출장 갔다가 올라오던 도중 소식을 듣게 된 막내딸 또한 전화통화 도중 오열을 하였고 장례식장에서 큰딸과 막내딸은 자기 엄마와 함께했던 그동안의 추억들 때문인지 떠나보낼 수 없다며 놓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고 그 시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떤 위로의 말도 도움이 안 되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랄게요. 아마 좋은 곳으로 떠났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많은 힘이 되네요. 제 아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김서방이 옆에서 보살펴 줬으니 가능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노력했던 거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으니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쩌겠어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후회 없고 앞으로 저희 딸들과 좋은 날만 다가올 수 있게 만들어 나가야죠.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제가 장인어른 볼 면목이 없습니다. 괜찮네.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그거면 충분하네. 다른 병원 갔으면 내 아내는 더 빨리 세상을 떠났을걸.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대단한 거니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게.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모두의 위로를 받으며 장례식장은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고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 그래도 현실에 놓인 일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줄 놓지 않고 막내딸의 결혼식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막내딸과 김서방은 예정됐던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 다시 날짜를 잡았고 이것저것 많은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잠시 식당에 들러 일손을 도와줄 때 서로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사소한 걸로도 다투는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끊자마자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이유를 물어봤네요. 그런데 다툴 일이 아닌 거 가지고 의견 충돌이 생기니 참 난감하더라고요.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 문제였고 처음 결정한 걸로 주문을 했었는데 김서방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난감하다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사소한 걸로도 많이 다투게 되는데 별 문제 아닌 것도 꼬투리 잡으니까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주문 결제까지 다 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취소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맞춤 제작이라 업체에서는 환불도 안 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니 저도 모르게 화가 올라오면서 짜증을 내게 되었네요. 그냥 딴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결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아빠 생각은 어때요? 당연히 김서방이 아무 이유 없이 바꾼다는 건 잘못된 행동인 건 맞다만 그렇다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가구를 돈을 주고 사기에는 아까우니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업체와 대화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구나. 그리고 김서방이 우리 얼마나 많이 도와줬니? 밤잠 안 자며 옆에 있어주기도 했었잖아. 보통 사위가 대접받으려 하지 도움을 주려 하진 않잖아. 아버지 주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장모가 몸이 안 좋아도 안부 전화도 하지 않더라고. 그만큼 요즘 시대에는 서로 어려운 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김서방은 어떻게 했어? 옆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잖니? 저는 딸에게 단순히 말다툼하며 상황을 점점 안 좋게 몰아가는 것보다 그동안 저희 집안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딸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가 한 발 물러나겠다면서 풀어나가려 했고, 그런 딸에게 처음부터 모든 게 맞을 수 없다며 많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었지만 항상 의견 충돌이 생겼었는데 고작 몇 년 알게 된 걸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딸에게 조언을 해주니 잘 듣더라고요. 그렇게 딸과 김서방의 결혼 날짜가 드디어 다가오게 되었고, 결혼식 하루 전날 나름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떨리는 마음 가라앉히려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집 앞에 김서방 차가 주차되어 있길래 천천히 다가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지 물어보려는 순간 김서방의 차는 다시 출발을 했고,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별일 아니니까 그냥 돌아갔겠지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사부인에게 전화가 걸려와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지금 시간이 전화할 시간은 아니라서요. 방금 김서방이 집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네요. 그래요? 만나지는 않았고요. 하루 종일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불안해하길래 왜 그런 건지 물어보니 사돈어른 만난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해봤네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제 아들이 계획에 없는 일정은 웬만해서 만들지 않거든요. 사부인의 말에 무언가 있는 듯해 통화를 끝내고 김서방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고 의문의 행동들만 남긴 채 그렇게 다음날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김서방의 얼굴을 보자마자 전날에 찾아왔었냐고 물어보니 그냥 잠시 들리려다가 불이 꺼져 있어 주무시는 것 같아 돌아갔다며 별일 아니라고 말을 흘리면서 다른 분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부인의 표정이 계속해서 좋지 않더라고요. 얼굴빛이 창백하고 체한 것 같은 표정이라 사돈어른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아침부터 그랬다며 결혼식 진행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막내딸과 사진도 찍고 축하해주러 찾아오신 분들에게 밝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파우더룸에서 간단하게 화장할 수 있는 파우치를 놓고 왔다며 갖다 달라고 부탁하길래 결혼식 진행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파우더룸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파우치를 챙겨 나가려고 하는데 문고리에 누군가 복주머니를 걸어놨더라고요. 두툼하게 무언가 들어가 있었고 저희 가족 외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복주머니를 자세히 보니 사부인 옆구리에 있던 복주머니였고 흘리고 간 걸 청소하는 직원이 걸어놨을 거라 생각해 복주머니를 들었는데 그 안에 무언가 들어있었고 안을 살펴보니 몇 번을 접어든 종이와 녹음기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 안의 내용을 펼쳐본 순간 들고 있던 종이의 내용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함께 들어있던 녹음기를 켜자마자 들려오는 김서방의 목소리는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있던 저는 정신줄을 놓게 되었고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곤 문을 열어 김서방에게 걸어갔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대화 내용에 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술렁이기 시작했고 김서방 앞에 다가선 순간 주먹을 움켜쥔 채 얼굴을 향해 날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결혼식장에는 정적이 흐르면서 저희에게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의 내용을 다시 재생시켰고 그걸 듣고 있던 김서방의 얼굴은 사색이 된 채 주저앉고 말았네요. 너는 지금 이대로 결혼식을 진행하자는 거야? 제정신이니? 평생 동안 숨기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냥 왔어? 무릎 꿇고 빌어도 네가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생각했는데 그냥 오면 다음날 결혼식은 어떡하라고. 생각이 있긴 한 거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장 가서 사돈 어른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빌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죄는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거라고. 제발 엄마 말 좀 들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제 입장이 안 돼봐서 그래요. 어떻게 제 입으로 장인어른께 말을 꺼낼 수 있겠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일은 어머니와 저만 입 다물고 있으면 끝이라고요. 제발 부탁이니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마세요. 제가 장인어른 집에 가서 왜 차를 돌렸는지 알아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고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평생 제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 마음속으로 용서를 비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건 너 혼자만의 생각이고 당사자들은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이게 전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데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온다면 그때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그래서는 안 돼. 이건 단순하게 거짓말하는 거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사건 그냥 넘어가지 말거라. 그랬다간 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종이에 네가 적어놓은 환자 진료 내역서 왜 집으로 가져온 거야? 그만큼 너도 불안한 거잖아. 여기 적혀있는 게 전부 거짓이니까. 언제부터였어?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언제부터였는지 엄마한테는 똑바로 말해라. 장모님 돌아가시고 장례 끝난 뒤 진료 내역서 정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전혀 몰랐다니까요. 이제 그만하세요. 충격적이게도 사부인과 김서방의 대화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고 녹음기에 들어있던 대화를 듣고 있던 김서방은 사부인을 쳐다보며 분노한 표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병이었는데 그걸 오진하는 바람에 그 독한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던 거고 쓸데없는 병만 더 키우게 되면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거였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김서방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리자 그걸 전부 지켜보고 있던 제 딸이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가까이 오더니 김서방의 얼굴에 손을 올렸고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아내가 김서방의 병원으로 방문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정확한 병명을 모르겠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주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막내딸이 김서방에게 상황을 알려 아내가 검사를 받게 되면서 직장암 판정을 받게 되면서 급하게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병명은 직장암이 아닌 자궁경부염으로 충분히 치료 가능했던 걸 하지 말아야 될 치료를 하게 되면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전부 녹음된 내용으로 듣게 되었고 김서방은 의료 실수이니 어쩔 수 없었다며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도에 결국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게 되면서 결혼식장은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서방의 오진만 아니었어도 지금쯤 제 옆에서 건강하게 밝게 웃고 있어야 할 아내가 차가운 땅 밑에 누워있다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네요. 제가 이성을 잃고 난리를 치자 사부인이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게 되었네요. 어떤 식으로든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아갈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자기도 안사돈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저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힘들었던 것 같네요. 부탁입니다.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을 테니 저희가 한 잘못에 대해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요? 지금 이게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 아내는 좋아질 수 있는 몸 상태였는데 저놈이 오진을 하는 바람에 안 해도 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서 멀쩡했던 몸이 병들어갔는데 지금 저보고 용서를 해달라고요? 저놈이 그 병원에 계속 다닌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네요. 당장 의사직 내려놓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처벌받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있어 절대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그쪽 아들이었다면 용서해 줬을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40년인데 저놈 때문에 한순간에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비밀로 하고 결혼까지 진행하려는 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왜 너희 어미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하는 겐가? 당사자인 자네가 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놈 표정 보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들은 항상 그렇지.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할 뿐 자기의 잘못은 받아들이지 않잖아. 나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네의 의사 자격을 박탈시키고 이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니까 그런 줄 알게.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알면서도 감히 내 딸과 결혼을 하려 들어? 나쁜 놈. 의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면허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잘 모르시네. 법적인 처벌을 받아도 저는 계속해서 의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도 결국 이기는 건 접니다. 그러니 힘 빼지 마시고 이제 그만하시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닌 되려 큰 소리를 치면서 의사 면허를 즉각 박탈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소송을 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저보다 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오지는 했지만 자기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후회 없다고 제 앞에서 고개를 치켜들고 달려들었어요. 사부인은 정신 나갔냐고 난리를 치며 말리기 시작했지만 결국 결혼식장은 물거품이 된 상태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전부 다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파혼에 대한 위자료는 사부인 측에서 모두 배상을 했지만 의사 면허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이 이루어졌고 결국 부득이한 한 번의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는 의사의 손으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며 저희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 또한 받을 수 없어 벼랑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좌절을 하고 말았네요. 의사 면허는 국가가 직접 발급하는 국가 전문 자격이기 때문에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관리한다며 의료사고를 저지르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처분 역시 의사협회에서 처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의사들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처분이나 징계 없이 그냥 두고 보기만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이 들었고 이런 문제가 얼마나 불합리한 법 제도의 모습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도 사람이라 오진을 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보란듯이 떳떳하게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네요. 자기가 한 행동이 옳았다고 세상 떠난 제 아내를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법정 싸움 끝에 결국 의사의 손을 들어준 법에 너무나 화가 치밀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저희 집을 누군가 두드렸고 현관문을 열어보니 사부인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동정하러 왔냐며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사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제 아들과 지금 인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이런 걸 드려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드리고 싶어 준비해 왔습니다. 제발 받아주시고 힘든 마음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와 봤자 당연히 좋은 말 안 나온다는 거 잘 압니다. 철판이 두꺼운 거요? 잘 알면서 이까짓 돈 몇 푼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시키려는 게 맞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돈으로 전부 메꾸면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제 아내 다시 살려내고 그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의사 면허를 박탈시키던 아니면 의사직을 그만두게 하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찾아온다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겨우 정신 붙잡고 있으니 제발 더 이상 저희와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좋을 것 같네요. 이까지 종이 쪼가리 다시 가져가세요. 저도 암이라네요. 대장암 사기 판정 받았습니다. 아마 아들 잘못 키운 탓에 벌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눈 감기 전에 용서받고 싶어서 그런 거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받은 진단서예요. 앞으로 길어야 몇 달이라는데 그 전에 사돈 어른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눈을 감게 된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대장암이라는 거 저희 가족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들 문제는 사돈 어른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많은 생각하고 있으니 저를 믿고 그만 마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떠나는 길 조금이나마 후련해지고 싶으니 부탁드립니다. 사부인의 갑작스러운 말에 충격을 받았고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은 진단서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어떤 식으로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라는 말 한마디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 사부인은 2번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몇 달 뒤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닌 교통사고였고 사부인 옆자리에는 그놈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그래도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와 팔에 심각한 골절상으로 철심을 박아야 했고 결국 의사 면허는 있어도 의사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을 가지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폐인이 되었다는 말을 접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 떠나는 길 사부인은 아들과 함께 떠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 사고였을까요? 어찌됐든 주어진 결과대로 살아야 하는 그놈과 저는 2번 다시 얼굴 안 보며 살겠지만 평생 살면서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막내딸이 아직까지도 오진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점에 있어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신이 아닌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뒤집을 수 있었던 기간도 충분했었고 자신이 내린 검사 결과에 대한 자만심이 아닌 몇 번을 검사하고 또 검사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 또한 의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한 번 보고 무조건 자기 말이 맞으니 밀고 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분명 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진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건 힘없는 저희들이네요. 하루빨리 법이 바로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너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돼서 마음이 아파 여러분들께 하소연을 했네요. 좋은 날만 가득하셔야 하는데 무거운 마음 안겨드려 죄송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저희 딸들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네요. 새해에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나 흘렀고 지금은 저희 부부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행복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 인생 워낙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조심하려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새 동서들과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이미 새 동서들은 먼저 시집을 온 상태였죠. 새 동서들이 워낙 마음이 잘 맞았는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 벽이 느껴지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오게 되면서 동서들이 보내는 경계의 눈빛을 볼 수 있었고 결혼을 반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게 먼저 시집을 온 새 동서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댁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먼저 새 동서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새 동서들은 저를 따돌리며 서로만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이 사람으로서 언제나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급할 필요 없다 생각했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가 된 이후부터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동서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쭉 지켜보셨던 시모는 결국 한마디 하셨고 그로 인해 새 동서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더 큰 벽이 생기고 말았지만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저보고 잘하고 있다며 기운 잃지 않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제 할 일 묵묵히 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제가 오히려 동서들한테 신경을 끄고 생활하게 되니 오히려 동서들이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만 좋은 의도로 가까이 오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사는 게 많이 바빴지만 새 동서들은 항상 자주 모임을 가지는 듯 보였고 시댁에 올 때면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쉬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묵묵히 동서들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넷째 동서가 자기들이 하는 대화를 제가 엿듣고 있는 게 상당히 불편했는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둘째 동서는 제가 무식해서 크게 상관없다고 옆에서 말해도 모른다며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네요. 아무리 제가 가만히 있는다 해도 둘째 동서가 했던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있는 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쌓였던 감정들이 있다 보니 좋은 말은 나가지 못했고 동서들은 그런 저를 잡아먹으려 달려들면서 결국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고 시동생들 또한 남편에게 막말을 퍼붓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한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던지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네요. 그리고 각자 속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길 원하셨고 막내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큰 아주버님이 아무리 나이가 있다 해도 무작정 결혼을 서두르시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머님,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저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따지셨잖아요. 저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둘째 형님, 셋째 형님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첫째 형님은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받아주신 거죠?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서운했고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큰형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넷째 너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잖아. 그래서 당연한 절차를 거친 것뿐이고 둘째, 셋째 며느리 또한 빠지는 것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으니 남들 다 하는 거 한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와 반대로 첫째 며느리가 살아온 환경은 어떠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은 하나도 없어서 그동안 혼자 외롭게 살아왔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니? 나도 첫째 며느리처럼 과거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힘겹게 살아왔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서 결혼을 허락한 건데 그게 가족들과의 싸움으로까지 번질 정도로 잘못된 거야? 내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반대를 하는 건데? 내가 너희들이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반대한 적 있었어? 나도 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안 시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집안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는 거다.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던 싫던 서로 얼굴은 붉히지 말고 살아야지.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끔 얼굴 보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면 되겠어? 나이들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유치하게 뭐 하는 짓들이야? 또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라. 오늘 아주 너희들 길을 확 눌러 버려야겠다. 이미 분위기는 시모에게 넘어갔고 새 동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얼굴 붉히면서 지낼 거면 새 동서들은 시댁에 오지 말라며 시동생들만 따로 부르겠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렇게 시모가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 그날 이후부터 동서들과는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서로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동서가 주방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요즘에 제가 괜찮은 거 하나 보고 있는데 같이 투자하실래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귀에 맴돌다 보니 이번에 도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형님이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린 걸 큰 아주머님께 알려주시면 돼요. 이번 기회가 흔치 않은 거라 돈 벌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당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꽤 많은 돈들 쏟아부을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결정은 형님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려 하는 건 저희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서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곳에 투자하셔서 성과가 좋다면 나중에 밥 한 끼 사주셔야 돼요. 큰 아주버님은 아마 주식을 조금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셔서 슬쩍 얘기해 보세요.
둘째 동서는 저에게 갑자기 꽤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고급 정보라면서 주식에 같이 투자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저와의 관계도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동서가 저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도 주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용돈벌이 정도로만 하는 거라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제가 한 말을 전부 들었지만 크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남편은 주식으로 떼돈 버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위험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네요.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전 재산까지 잃은 분들도 많이 봐서 솔직히 저 또한 동서가 말한 곳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동서가 했던 말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였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니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말에 저는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보통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편이라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투자할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동서가 말한 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저희는 적지 않은 돈을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크게 잃은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다시 한번 주말에 시댁에 모이게 되었는데 좀 늦게 도착한 터라 주방에서는 이미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밝게 웃으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막내 동서의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럼 큰형님은 쪽박차게 되는 거예요? 꽤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 폭락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냥 유지만 하고 있던데 확실하게 망하는 거 맞죠? 형님이 제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같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을 텐데 뭐라고 하시게요? 그 종목이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들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걱정이야? 어차피 투자는 자기 선택이잖아? 우리도 같이 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 투자를 취소했다고 하면 되잖아. 미끼를 덥석문 본인들 잘못이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 아냐?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한 말 사실이야? 나한테 지금 거짓 정보를 알려준 거냐고. 왜 말을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도 동서를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고 그곳에 투자를 한 건데 우리 집안을 쪽박차게 만들 작정이었던 거야? 그게 왜 제 잘못이죠? 형님도 돈을 벌고 싶어서 제가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투자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라고요. 어차피 잃은 것도 없는데 제가 욕먹을 이유는 없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듣고 서둘러 남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부 알렸고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보단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만 불안해하는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주방에서 저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저희 집안까지 무너뜨리려고 행동하려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새 동서들과는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 동서들이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땐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들의 속셈을 알게 된 이후부터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노력도 하지 않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알 수 없는 그래프 하나를 보여줬고 동서가 저희가 무너지길 원해서 알려준 투자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투자한 금액에서 2배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그걸 알게 된 동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번에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전과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 얘기했죠? 좋은 정보 알려드려서 얻게 된 수익이니 저한테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돈 좀 벌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 주신다면서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주기 싫으신가 봐요. 이래서 사람은 돈 맛을 보면 편한다니까요. 재수 씨,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원래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돈을 달라는 거야? 처음부터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접근했다면 재수 씨가 말하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에 알아서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냉전 한 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괜히 주기 싫으니까 이유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만약 반대로 생각해봐. 동서가 투자하라는 곳에 많은 돈을 넣었는데 잃게 됐으면 그땐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투자는 자기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본 우리를 도와줬을 것 같아?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의도가 잘못됐잖아. 새 동서들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저희가 잘 되자 상당히 배아파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악의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잘 되던 일도 안 된다는 걸 동서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새 동서들과 저는 시모 앞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서로 안 좋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시댁에서 모이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각자가 판단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댁에 찾아뵙는 건 따로 가게 되었고 웬만해선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서로가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살아오다 보니 가족의 의미도 없어졌고 시모는 서로 등 돌리고 사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는지 돌아오는 명절날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한자리에 모이게 만드셨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모님의 건강에도 문제가 찾아왔던 거였죠. 시모는 저희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얼굴 보면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겠니? 그런데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갈 거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큰며느리가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나 됐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정작 너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니?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너희들한테 득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겠니? 너희들이 오기 전에 큰며느리는 하루 일찍 와서 혼자서 음식까지 전부 다 해놨다. 다른 집안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이라고. 큰며느리가 착해서
너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솔직히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니? 우리 식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명절 음식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묵묵히 혼자서 다 해놓았으면 미안해서라도 한마디씩 하겠다. 먹는 것만 돼지처럼 먹지 말고 좋은 말 한마디씩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요?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워낙 인사드릴 곳이 많다 보니 시간이 좀 늦었던 것 뿐이에요. 솔직히 이번 명절에도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보채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온 것 뿐이라고요. 형님이야 어차피 명절 때 갈 친정도 없잖아요. 갈 곳도 없으니까 하루 전날 와서 음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고생하셨으니까 용돈 좀 챙겨드려야 되겠네. 10,000원씩 걷어서 주면 되죠? 혼자 착한 척은 다 하시고 어머님 마음까지 얻으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둘째 동서는 아래 동서들에게 10,000원씩을 걷더니 저에게 30,000원을 건네 주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붉어졌고 둘째 동서의 행동에 저 또한 화가 많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를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하는 것처럼 눈빛을 보내시길래 화를 억누르며 제 앞에 놓여있는 30,000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모가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새 동서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막내 동서는 시모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화를 더 돋구기 시작했어요. 큰형님이 음식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 맛이 별로였어요. 제가 발로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잘 만들걸요? 솔직히 제 10,000원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음식이 음식다워야 그에 따른 가치를 지불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음식값 1,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0,000원도 아깝게 생각하니까 1,000원으로 바꿔드릴게요. 아니다. 그래도 오늘은 명절이니까 5,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형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음식 맛 별로였잖아요? 그냥 배 채우려고 먹은 건데 지금 속도 안 좋아요. 너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살피지를 않는구나.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이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이 먹은 거 몰라? 그리고 큰며느리가 하루 꼬박 고생해서 만든 음식값이 30,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니? 너희들 나랑 정말 해보자는 거야? 눈 감아주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다. 다들 큰며느리한테 그동안 명절 때마다 고생 많았으니까 각자 100,000원씩 토해내도록 해라. 맨날 모이기만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눈치나 살살 보면서 수다나 떨 줄 알지? 정작 하는 건 큰며느리가 전부 다 했잖아. 이번에도 고생 많았으니까 그동안의 노력을 봐서 100,000원씩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요. 100,000원이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지금 저희한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억지 피우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지금 토를 다는 거야? 그래, 알았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한테 며느리는 첫째 하나뿐이고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집안의 가족이 아니다. 서로 인연 끊고 각자 인생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시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30,000원을 손에 쥐시더니 새 동서들의 면상에 던져버리셨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부 또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한심하다면서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새 동서내외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길래 그런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 제 할 일을 시작했어요. 새 동서들은 시동생들에게 시댁에 더 이상 오지 말자며 서로 수군거리더니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버린 동서네 애들과 저 또한 2번 다시 얼굴 안 보며 살고 싶었는데 밖으로 나갔던 동서네 애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니 시모의 방문을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네요. 둘째 동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시부모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창고에 있던 저희들 돈 전부 다 어디 갔어요? 그동안 저희가 따로 현금으로 모아두었던 돈들이잖아요. 그거 어디에 두셨냐고요?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저희가 이용하던 창고에 넣어둔 돈들 전부 다 돌려주세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라고 하신 거잖아요. 글쎄다, 나는 모르는 일인데 너희들이 이용하는 창고였고 자물쇠로 단단하게 걸어놔서 내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니? 거기 안에 돈이 있었던 거야? 땅에 묻어두기라도 했었나 봐. 어찌됐든 나는 모르는 일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가 세금 안 내려고 창고에다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놨는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창고 이용하는 목적으로 매달 돈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 돈 없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어머님, 혼자 그 많은 돈들 옮기시지는 않았잖아요. 분명 아버님도 같이 옮기셨죠? 창고에 지폐 한 장 없이 텅텅 비어 있다고요. 그 안에 저희가 모아둔 현금만 30억이 넘는데 그거 없으면 쪽박 차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큰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좋게 해결할 테니까 창고에 쌓아두었던 돈 다시 돌려주세요. 어머님 믿고 맡긴 돈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 나오는 거 피하려고 어머님 댁에 숨겼는데 어머님이 그 돈을 홀라당 가져가시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왜 내 책임이니? 나는 너희들한테 돈을 받고 창고를 이용하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 돈들은 당연히 세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면 너희들 것도 아닌 거잖아. 좀 제대로 살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린다고 국세청에서 모를 것 같아? 어찌됐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찾아봐라. 그러게 애초부터 마음씨가 고왔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지. 너희들이 분명 인연 끊겠다고 했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새 동서내외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돈들을 다른 방향으로 현금화를 해서 자택에 숨기지 않고 시댁의 창고를 빌려 그곳에 돈을 숨기고 있었어요. 새 동서들은 항상 모든 일이던 함께 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 모른다는 말뿐이셨고 방문도 열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한참 동안 시부모님을 설득시키려 했던 새 동선의 애들은 결국 눈앞에서 큰돈이 사라지게 되자 이성을 잃어버렸고 돈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경찰분들이 시댁으로 찾아오셨어요. 시모가 동서내외가 난리를 치자 신고를 한 듯 보였습니다. 동서들은 자신들이 걸리는 게 있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들의 제재를 받아 결국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신 시모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안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창고에 정말 돈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그날 이후 새 동서와 시동생들은 매일같이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새 동서들은 많은 돈들을 숨길 만한 곳이 한정되어 있다며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땅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포클레인까지 동원해서 집마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죠. 하지만 동서들이 창고에 숨겨두었던 돈은 절대 찾지 못하고 있었네요. 결국 새 동서내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땅을 치고 있습니다. 둘째 동서는 시모에게 원하는 게 뭐든 말만 하면 전부 다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새 동서내외들은 시부모님께 절절매며 돈을 숨겨놓은 곳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며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시모를 설득시켜줘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았어요. 새 동서들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압류 스티커까지 붙어져 버린 상태로 일이 더 커져 버린 상태라 발등에 불이 붙어버려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 또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런데 넷째 동서가 무릎을 꿇고 있다가 핸드폰을 들더니 시모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고 본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곤 전화를 끊어 버리셨네요. 단체로 쪽박을 차버린 동서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새 동서들의 돈을 가져간 게 맞다며 처음에 창고를 빌려줬을 때는 용도의 목적을 몰랐는데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숨겼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돈을 숨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포상금이 대략 최대 10% 3억 정도 나오면 그 금액 전부를 새 동서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네요. 새 동서들이 앞으로 후회하면서 살아갈까요?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당한 꼴이 되어버렸네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남는 건 가족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